이런 주에는 뭐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 FOMC 했잖아요. 자, FOMC를 했는데 요거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이 강의를 1시간짜리를 보겠습니까? 그냥 뉴스 한 줄짜리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좀 신호를 좀 입체적으로 보자 라고 해서 좀 뜯어보기를 밤새 준비해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 늘 하던 대로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요. 이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 방법은 설명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볼 건데, FOMC라고 하면 지금 새벽이 지나고 나서 국내 언론들이나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졌다, 매파적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대부분인 거죠. 자, 그런 얘기의 근거가 여기 점도표인데, 이건 3월 달이고 이거는 이번에 발표된 거,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바뀐 건데, 여기 거는 똑같죠. 뭐 내년까지는 다 똑같은데 하나 변한 게 요게 변했어. 그리고 여기서도 늘어났죠. 3개가 지금 5개가 됐고 하나가 2개가 돼서 지금 요거 늘어난 것 때문에 매파적으로 됐다 라는 거고, 왜 매파적이냐, 연준이 지금까지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올린다는 사람 중에 올린다는 사람이 4명에서 지금 7명으로 늘었더라 이건데, 뭐 이것만 놓고 보면 매파적인 게 맞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개수도 개수지만 위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이거 한 3번 올려야 된다는 사람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좀 재밌는 게 롱거턴이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저금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금리 고금리 할 때 이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점도표에 봤을 때 제일 끝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이 없는 거. 거기에 보면 지금 딱 상황에서 금리가 부양적이다 라고 하면 저금리고, 긴축적이다 하면 고금리잖아요. 그 기준이 이겁니다. 그 기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에 가봤을 때 연준이 시장을 부양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렇다고 긴축할 것도 없고, 딱 좋은 그냥 자연적인 금리는 이거의 평균값, 그러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2.4 정도 나오겠네 라고 하면, 2.4 밑으로는 그냥 부양적이라고 판단한다 라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게 여기까지 가면 거의 끝이긴 했어요. 이걸 넘어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예전에는 넘어갔지. 예전에 넘어갔는데 2008년 이후로는 원체 저금리 세상이다 보니까 이거 고금리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립금리냐 아니면 이제 그래서 목표금리라고 바뀌었어요. 요걸로 하는 게 목표다. 경기가 이 정도 금리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목표일 거라고 할 정도로, 예전에는 이게 중간이었는데 이제 목표였는데, 이것도 좀 바뀔 수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겠냐. 12년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 또 12년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순진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더 해보고, 근데 일단 팁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립금리라면 요거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변화가 거의 없죠. 예, 이건 변화가 거의 없고, 그냥 이제 정상화의 속도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거라면 요것들이 앞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얘도 올라갔겠죠. 그러면 이제 빨리 많이 올리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매파적이다, 진짜 매파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그대로고 얘가 이쪽으로 조금 올라왔고 요쪽이 몇 명이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점도표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것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이건 결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FOMC는 이제 그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투표를 하는데, 당연직이라고 해서 뭐 의장, 부의장, 뉴욕 연준 의장 같은 사람들은 이제 매번 투표를 하는데, 그 외에 지역 연준 총재나 이사들은 로테이션을 돌려요. 그래서 비둘기들이 많이 이번에 투표권이 많으면 뭐 어떻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점도표는 다 찍어요. 점도표 다 찍기 때문에, 팁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찍었던 사람,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올해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투표권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투표권 없는 사람, 여기 일단 무기명이긴, 원칙적으로 무기명이긴 한데 대강 알 수는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점도표는 다 찍고, 거기에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아무래도 투표권 있는 사람이 찍는 거하고 없는 사람이 찍는 거하고 무게감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한테 파인을 줄 때는 세게 파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매파적인 발언할 때 같은 값이면 좀 이게 그 파월이나 클라리다 말고 그냥 일반적인 지역의 총재나 그 중에서도 이제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살살 꺼내는 거죠. 갑자기 파월이 나와가지고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부동산이 많이 오른다 이러면 난리가 날 거니까. 근데 이번에 캐플란 총재가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제 파월은 아니니까 시장한테 사인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브레이너드 이사까지 얘기를 하니까 연준이 진짜 테이퍼링을 진짜 고민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런 다음에 시장한테 사인을 주고 FOMC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쉽게 말해서 가드를 좀 높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거고, 이게 시장과의 소통법이에요. 소통법이고,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그럼 투표도 자기 기분대로 찍는 건 아니잖아. 나는 금리 인상을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왜? 라고 하면 이제 일단 뭐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 근데 많이 오를 것 같다가 아니지. 데이터로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데이터 해석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가에 대한 전망이 있고 경제에 대한 전망이 있잖아요. 이걸 같이 발표합니다. 같이 발표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지금 얘기가 많았던 게 인플레이션이 뭐 높은 때 연준이 일시적이다, 그게 아니다, 뭐 이런 걸 한동안 많이 싸웠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도 이번에 많이 상향을 하면서 이제 이럴 거면 이제 금리를 좀 앞당겨서 올려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좀 나왔다는 겁니다.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외파적이네, 언론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상향이 그 3월달 기준하고 지금 한 분기 지난 거잖아요. 한 분기 지났는데, 그 PCI는 뭐 워낙에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주로 연준은 PCE를 많이 본다는 거. 여기에도 헤드라인이 있고 코어가 있는데, 헤드라인 기준으로 올해 2.4% 오를 줄 알았는데 3.4%로 이거 말이 1%지 지금 거의 40% 정도 상향한 거죠. 엄청나게 연준이 이렇게 빨리 오는 적이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죠.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는 건 맞으니까. 그리고 성장률도 6.5에서 7, 미국 크기를 생각했을 때 0.5%가 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6.5도 미국이라는 경제가 6.5가 성장한다는 게, 그죠? 근데 이제 7%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점도표에라도 좀 이렇게 금리 인상을 앞당겨야 된다고 나오는 게 상식이었겠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이 두 개의 거를 하는데 보통 한 3년 정도를 하거든요. 3년 이후로는 우리도 모르겠다.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올해 거는 다 올렸어요. 그것도 많이 올렸어. 근데 22년 거, 23년 거는 원래 그대로. 이게 무슨 말?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 너희들이 걱정하는 만큼 우리도 다 보고 있거든. 그래서 다 이것도 이만큼 올렸고 이것도 이만큼 올렸는데 올해까지야. 라고. 내년하고 내내년은, 심지어 내년은 기고 효과가 나올 거 아니야. 올해가 높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졸라게 일시적인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채권 시장은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뭐 또 일시적이라고 하면 또 저 각각한 양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정도는 오를 것 같아. 그렇지만 여기에는 생각지 못했던 뭐 쇼티지나 뭐 이런 것들인 거지, 이후 22년, 23년 거를 바꿀 상황은 현재는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은 해봤는데 역시나 일시적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바뀔 게 없는 기본 입장을 좀 더 확고하게 했다는 건데, 그러면 점도표는 왜 올린 거냐, 그럼? 일시적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전망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올해만 오른다고 했는데, 점도표는 내년하고 내내년에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올려? 이럴 것 같으면, 일시적일 것 같으면 왜 올려? 그냥 그대로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표에서 힌트를 준 겁니다. 지금 8월이 되면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AIT 평균 물가 목표제가 발표된 지 딱 1년 됩니다. 근데 그 평균의 기간, 그리고 평균의 레벨, 이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시장은 갑갑한 거죠. 예전보다 완화적으로 하겠다는 그 태도는 알겠으나 그 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5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5년인지 앞으로 5년인지 뭐 그리고 폭이 원래 2%인지 아니면 뭐 넓게 잡았으니까 1.8인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약간 시장한테 사인을 준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점도표에서 올린 거는 일단 경기가 좋으니까 올해 성장률이 미국이 지금 이대로 가면 중국을 거의 2000년으로 처음 따라잡습니다. 성장률 기준으로. 중국도 6% 포기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미국이 7을 찍어요. 물론 전망치긴 하지만 근데 못 찍을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경기가 좋으니까 뭐 생각보다 금리를 좀 앞당겨 올리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네가 얘기한 게 있잖아. 23년 말까지는 죽어도 안 올린다며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좀 상충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말을 바꿀 거냐? 아니야. 뭐 그러면 이럴 때 제일 헷갈릴 때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 때문에 올리겠다라고 하면 이거 좋은 거네라고 생각하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연준은 상황에 따라 언제나 또 말을 바꾸는구나. 그럼 연준이 믿을 수가 없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연준이 시장한테 무슨 사인을 줘야 되겠냐. AIT를 어떻게 가져갈지 살짝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더라도 예를 들어서 23년 말까지 안 한다고 한 거를 심지어 앞으로 땡겨서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 물가가 나오면 우리가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약간 가이드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대놓고 표현하기는 좀 아직은 좀 이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하나씩 풀어야지. 기간이라든가 레벨이라든가 하나씩 풀어야지. 안 그러면 또 연준이 또 이쁘는 말을 그냥 레시피를 다 줘버리면. 근데 시장이 혼란스러워 할 때 약간 레시피를 하나씩 주면 그래 말을 바꿔도 이 안에서 되겠네? 라고 하면 연준하고 시장하고의 간극이 좀 컸잖아요. 연준은 일시적이야. 시장은 인플레이션 장난 아닌데? 이러다가 이렇게 좀 모아지는 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매파적이었다는 FOMC 이후로 장기금리가 오히려 내려가는 뭐 그런 그리고 이 장단기 금리차가 뭐 그 다음날 다시 내려가긴 했지만 발표되고 원래 이렇게 금리가 올린 게 당겨지면 장단기 금리차가 눕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오히려 더 세워졌어요. 2년물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이 연준이 보낸 사인의 눈치를 약간 챘다는 거죠.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면 이게 점도표만 딱 놓고 보면 연준 안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생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점도표는 그냥 파월 의장이 그 얘기 하잖아요. 점도표는 금리 인상의 대표 그게 아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점도표 딱 나오면서 쭉 빠졌다가 이 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하다가 기자회견 시작돼서 점도표는 크게 의미 두지 마라라고 해서 다시 반등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FOMC 시작될 때 뭐 저도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 다들 외국인 투자자가 누가 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웃겼어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10분 전 이렇게 뜨잖아요. 파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 파월이 점도표가 의미 없다고 말하기 10분 전이야. 뭐 이런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이때 봐야지. 그 바닥부터 거의 1%였잖아. 뭐 1%까지 아니지만 제법 올랐잖아. 야, 근데 물론 점도표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생각했을 때 이제 이대로 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점도표는 예정이 아니잖아. 지금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그 진짜 액션을 바꾸는 데이터는 뭐겠냐는 거죠. 뭐 고용하고 물가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뭐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좀 좋아질 거는 같아요. 지금은 이제 워낙 실업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니까 좀 놀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제 그게 아무리 길어도 9월엔 끝나고 또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데서는 이제 커트를 치고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이제 실업급여의 효과가 좀 낮아질 거니 올라질 것도 있고, 그럼 중요한 게 이제 물가잖아요. 물가인데 고용은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얼마나 좋아질지는 봐야 되겠지만 더 나빠질 환경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점도표처럼 벌어졌을까? 아니에요. 이게 가장 낮은 게 그 P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코어 PC 헤드라인을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코어 기준으로 했을 때 22년은 2% 오를 거라, 연간 2%, 23년은 연간 2.2%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표에서는 약간 흩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왜 사람을 놀라게 점도표의 위에다가 점을 찍었냐 라고 하면, 물가 전망치를 봤을 때 이번에 상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역순하면 되죠. 지금 예전에 물가 전망치 3월 달가하고 이거하고 많이 올랐다고 했죠. 1%씩 오르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어딘가의 선을 넘으면 평균 물가 목표제 평균이 대강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역순하면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 1월부터 기준으로 하면 지금 보면은 한 1.4%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슬라이드 먼저 말해버렸네. 그래서 힌트를 주는 게 될 수 있다 라는 건데, 그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작년에 핵심 코어 PC 물가가 연간 1.4%였어요. 그럼 3월 달에, 그러니까 점도표가 나왔던 3월 달에 21년, 그러니까 올해 하고 22년, 23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봤을 때 2.2%, 2%, 2.1%였어요. 근데 그 2.2%가 지금 3. 몇 %로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평균의 그 3월달 기준으로 하면 20년, 21년, 23년, 3년치로 봤을 때 평균이 1.9가 나와요. 그러면 점도표가 안 움직였죠. 그런데 지금 상향된 전망치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기존의 2.2가 3으로 좀 올라갔으니까 이게 22년 말, 그러니까 내년 말 평균이 한 2.1이 나와서 2를 처음 넘어요. 그러면 23년에는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으면 바로가 아니잖아요. 평균이니까 선 넘으면 바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앞에 해에 몇 프로가 나와야 다음 해가 올리겠다는 거죠. 23년 올린다고 했으니까 22년 거를 봐야 되는데 22년 게 지금 상향된 기준으로 평균을 내면 2.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한 대충 3년 평균 해가지고 2%에서 1.1%를 넘어가면 금리 인상 시작된다는 거구나. 는 거를 눈치 빠른 사람들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놀랄까봐 파월은 나와가지고 점도표가 대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점도표는 제가 볼 때 이번에 힌트 준 거예요. 시장을 놀라게 하려는 게 아니라, 물가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나오면 우리 금리 올리는 거를 생각해 보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듣고 바로 그냥 제목을 그걸로 뽑을까봐 이제 기왕이면 임기가 끝나거나 투표권이 없는 사람 위주로 점을 찍게 하고, 점을 찍고 그걸 그럼에도 놀라니까 나와서는 그냥 연준은 여전히 경제에 대해서 부양의 의지가 갖고 있고, 점도표는 지금의 생각이지 경제 데이터로 판단을 할 것이고, 그거는 통화정책의 대표가 아니다 라고 여러 번.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자기들이 발표해놓고 자기들의 의미를 절하시키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는 이거는 계산표를 준 겁니다. 그 채권 시장이 또 보통 머리가 아니잖아요. 계산 돌려보니까 그러면은 이거가 봤을 때 앞당겨지긴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게 긴축인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이제 바이든이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장기 금리를 얼마나 끌어올릴지, 물가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를 아직은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금리를 많이는 못 올리겠네. 그리고 올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완화적이고,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그 태도를 봤을 때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중량감이 없는 사이드의 작은 사람부터 탁탁탁탁탁 올라가면서, 물론 케플런천리가 그 중량감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역할을 뭐 하신 것 같아. 선빵 날리는 거. 그리고 브레이너드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옐런도 한마디 얹었잖아요. 연말까지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한껏 만들어 놓고 이제 테이퍼링을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논의는 있었다 라고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한번 조금 믿어봐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뭐 이렇게 막 확 물가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이걸 안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와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 집어치우고 갑자기 끌어올려가지고 다 망하게 할까봐,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물론 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겠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연준이 굉장히 뭐 이것저것 많이 보고 시장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시한다. 올릴 때 올리더라도 뭔가 파인을 여러 번, 우리가 못 알아먹으면 못 알아먹었지, 되게 주려고 한다는 그 태도도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썩 마음에 들어. 뭐 채권 시장이 뭐 연준을 평가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 간극이 좀 줄어든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예전에 버냉키가 이제 버냉키만 그 전만 하더라도 양적 완화 이전의 시기니까, 그때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물가를 뭐 3% 안에 잡겠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는 물가가 안 올라가니까 물가를 어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로 프레임이 바뀐 거지. 그게 이제 물가 목표제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르는 개념이었다고, 지금 이제 받치는 개념인 거지. 그게 왜 그랬냐면, 이게 이제 금융위기가 생각보다 컸죠. 우린 주가만 돌아오면 다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 금융위기가 터지려고 하면 이제 먹은 게 많아야 뱉을 것도 많잖아요. 그럼 뭘 그렇게 먹었냐.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도시화가 되고 산업이 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교역량이 늘어나고 해서, 뭐 우리도 뭐 중국에 뭐 많이 해가지고 서로 아주 회피했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작살이 나고 나니까 미국이 소비가 돌아오는데 거의 1년이 걸리거든요. 지금은 이제 순식간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때 거의 1년, 거의 4분기가 걸립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필요도 없는 도로 짓고 뭘 한다고, 이제 특히 이제 뭐 그 국영기업들, 찰강기업들이 엄청나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금융위기는 사실 실제하지 않는 수요 착각이었잖아요. 서브프라임이 갖고 온 버블 때문에 있지도 않은 가수요였는데, 그것 때문에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것 때문에 버블이 터져서 문제가 됐는데,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또 뭔가를 또 짓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술이 마셔서 숙취가 심한데 해장술 또 마시는 거지. 물론 그게 의외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공급 과잉이 늘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양적 완화를 하고 뭐 무슨 짓을 해가지고 경기가 좀 살아나면 이제 기업들이, 그래, 경기가 좋네, 공장을 하나 더 짓고, 하나 더 지면 또 이거 설비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뽑히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돈을 쓰고, 이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이제 금리는 스물스물 올라가려고 하는데 기업들 투자를 못 하는 거지. 이미 뭐 너무 많고 있는 것도 놀리고 있는 마당에 뭘 또. 그러니까 경기만 올리면 이제 작살, 경기만 올리면 작살. 그리고 신흥국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미국이 우린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이제 테이퍼링이, 뭐 그때 테이퍼링이 뭔지도 몰랐죠. 지금은 주린이도 다 알지만, 그렇게 했더니 뭐 사단이 나고 막 했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걸 이제 한번 깨보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뭐 미국 행정부의 그건데,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또 옆으로 너무 많이 새긴 했는데, 약간 그래서 좀 힌트를 좀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는 물가를 이게 투자 사이클에 나오고 뭐 기업들이 돈에 대한 수요가 붙어야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좀 경기가 붙고 하는 건데, 이 서브프라임 이후로는
그냥 저금리는 그냥 대출 땡겨가지고 어디 몰빵하는 그런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기업들도 이제 돈놀이지 투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버냉키가 생각한 게 이러면은 그냥 계속 이거잖아. 그래서 돈을 찍어서라도 물가를 좀 맞추자 라고 한 건데, 그럼 돈을 찍어서 물가를 맞추자고 한 그 프레임이 바뀐 거죠.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위에서 받치는 걸로. 그게 이제 평균 그 목표 물가제인데, 그럼 시장은 그겁니다. 목표가 어딘데 이거잖아. 어디까지 올리면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금리를 올릴 거냐 이거잖아요. 그것도 한동안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한동안 계속 얘기 없었어요. 그냥 이제는 물가를 뭐 경기 우호적인 수준에 맞추겠다 뭐 이런 식의 애둘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뭔가 긴축적인 사인이 나올 때 데이터를 뒤집어서 추측을 해보니까 연간 PC가 한 2%가 찍히면 되는구나라고 시장이 이제 눈치를 까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차피 다 답을 하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2%가 목표다. 그래. 알고 있었어. 이거지. 근데 이걸 왜 일부러 장난치는 것도 천천히 얘기하느냐. 이게 또 나중에 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받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한 게 이제 2%라는 목표선인데, 이게 시장이 눈치를 딱 가니까 2%만 되면 꺼지는 거예요. 이제 금리 올리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장군멍군 하면서 참 이게 두뇌 게임인데, 이제는 이제 2%만 되면 미리 꺼져가지고 뭐 2019년 뭐 경기 침체론 뭐 이런 거잖아요. 미리 뭐 장기금리 작살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나온 옐런이 생각을 해서 바꾼 게 평균으로 하자. 더 흐트려 놓은 거지. 더 흐트려 놓고. 그래서 이것도 몇 년이 지나야 평균의 기간과 레벨이 나오겠지만 최초의 힌트가 이번에 나온 거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썼던 방법입니다. 시장하고의 소통 방법이고, 너무 또 이제 다 알려주면 뭐 이수나 마나가 되니까. 그리고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연준이 뭐 꼭 시장에 뒤통수를 치려고 뭐 이렇게 그러는 것 같은데 연준이 시장을 뭐 띄우거나 뭐 뒤통수 치려고 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하는 되잖아요. 통화정책의 통제력을 잃는 겁니다. 연준이 아무런 그러니까 그 옆에서 돈만 찍어주는 할아버지가 되는, 뭐 지금 약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또 연준도 바보는 아니죠. 뭔가 이런 것처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앞으로 좀 경기가 좀 돌아오고 더 되면 이런저런 이제 그 장기 금리나 물가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좀 변동성을 봐가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어느 순간에는 또 하나하나 뭐 빠르면 8월 달에 이제 작스론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 제가 지난 강의에도 설명드렸듯이 테이퍼링을 얘기하는데, 좀 이게 좀 룰이 좀 약한 이런 그 평균 물가 목표제에 뭐 레시피를 같이 약간 언지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뭐 조금 빠져도 크게 얻는 거니까 괜찮네라고 시장이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근데 지금은 테이퍼링 때문에 그렇게까지 애써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린이도 테이퍼링을 다 아닌데 뭐 그렇잖아요. 굳이 테이퍼링 해도 시장이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 카드에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정책이 뭐 좀 약하거나 재정 지출이 약해지거나 하면 이제 그런 식의 좀 믹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뭐 그 전 세계 유동성의 상징과 같은 시장이었던 코스닥이 1000수닥을 다시 찍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금리를 낮추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좀 자산시장 일단은 테이퍼링이 이번은 아니다. 이번은 아니고 할 때 하더라도 좀 봐주면서 때리겠구나 는 거고,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다 까먹었죠. 왜? 실제 시장이 크게 흔들린 적이 없으니까. 그냥 뭐 장기금리가 올라가지고 연준이 올린 건 아니지만, 연준이 뭘 해가지고 시장이 최근에 흔들린 적이 없잖아요. 말은 많았지. 근데 지나고 나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한 게 무색할 정도로 다 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마인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뭐 FRR 기준부터 시작해서 다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은 한동안은 좀 안도랠리가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요즘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도 뭐 나쁘지 않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이 지금 바이오가 약한데 1000을 넘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 150보다 더 좋은 모습이거든요. 물론 코스닥은 원래 약국이잖아. 근데 약국들이 뭐 이제는 뭐 약간 반등할 정도로 좀 오긴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1000원 뚫고 이런 거 보면 좀 안도감이 좀 생겼고, 그리고 확실히 코인이 안 되니까 좀 넘어온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근데 그건 뭐 추적이 안 되니까 그냥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테이퍼링에 대한 조심스러운 연준의 태도, 그리고 그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된 그 연준의 행보, 그리고 그 시장과 연준이 이번에 가장 컸던 거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 걱정하고 이제 시장하고 연준의 이게 약간 딴 나라처럼 좀 돌고 있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채권 시장은 연준하고 거의 비슷했고 주식쟁이들이 걱정이 많았지. 사실 어제 친구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 철강 좀 오르고 하면 인플레 온다고 난리. 그러니까 원래 인플레라고 하면 주식쟁이들은 인플레 그렇게 안 무서워합니다. 주식쟁이들 디플레 인플레 제일 무서운 게 채권쟁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채권쟁이들이 가만히 있는데 주식쟁이들이 막 갑자기 이제 친구들이 저기 또 인플레 무세 왔다고 막 이렇게 우리끼리 놀리는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 원자재 좀 오르고 하면 하이퍼 인플레라고 맨날 슈퍼 사이클이라고 맨날 그렇게 그놈의 슈퍼가 왜 이렇게 자주 오냐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인플레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약간 간극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뭐 그럭저럭이었는데 주식 시장하고 연준이 좀 이게 괴리감이 좀 있었는데 조금 이게 좀 좁혀지면서 안도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나중에는 거의 다 돌려놓고 마감을 하고,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날 우리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면 매파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히려 안도감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은 그 미국 장기금리가 1.75까지 갔었잖아요. 테이퍼링은 그때쯤 거의 다 프라이싱 된 거 아니겠냐. 그리고 1.75까지부터는 테이퍼링 생각하고 들어온 자금들도 꽤 있을 거다. 싸니까. 조정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것도 좀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은 뭐 23년 초에 뭐 금리 인상 정도는 약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연준은 완전 100% 믿지는 않았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한 칸 더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아직은 점도표고 연준 수수료도 크게 의미는 안 두려고 하고 있고, 저의 해석은 사인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시장이 뭐 크게 놀랄 일은 없었다. 오히려 매파적이었다고 나오는 게 속 시원한 거예요. 맞고 나니까 안 아파. 그죠? 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이것들, 특히 뭐 다음 날에는 오히려 장기금리가 더 빠지긴 했는데, 딱 그날로 봤을 때는 2년물 금리가 뭐 4bp 정도 올랐는데 10년물이 8bp가 상승해서 아까 말씀드린 장단기 금리차가 오히려 더 가팔라지는. 이렇게 되면 이건 채권 시장이 장단기 금리차가 가팔라진다는 거는 이번 하락장까지 좀 남았다는 뜻이에요. 이거 기울기로 보거든요. 이러다가 뒤집어지면 끝이잖아요. 근데 더 가팔라졌다는 건 좀 더 가겠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또 장기차가 다음날 또 빠지고 했던 거는 이제 또 따로 주제를 준비했으니까 그때 또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는 그 패드의 그 사실 원래 3월 달에 점도표가 기형이었다는 거죠. 지금 막 미국이 막 7% 찍고 이러는데 23년까지 진짜 안 올린다는 게 그게 좀 기형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가까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채권 시장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연준은 이제 버티다가 은근슬쩍 땡겼으나 그 이후의 건 그대로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연준이 큰 고집은 아닌 것 같고, 연준이 뭐 굳이 고집 피운다고 하면 지금의 인플레나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전히 경기에 부양적인 태도를 연준이 갖고 있다는 거에 좀 동의가 있어서 한동안 안도랠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이번에 아니면 테이퍼링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이번에 안 한다. 이번에 얘기를 안 했다는 거지. 그 8월 잭슨 홀이 될지 9월달 FOMC가 될지. 근데 뭐 사실 그때쯤에는 높은 확률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근데 일단 이번에는 그 안 한 게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하려면 사실 지금 해야지. 지금이 물가가 최고치일 거잖아요. 하려면 지금 해야지. 그러니까 연준의 그 태도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에 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좀 안도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투자자들만 안도하는 게 아니라 연준도 안도를 하겠지. 이제 올려도 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름쯤 되면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나오고, 어떻게 보면 뭐 그때도 다 알고 있어가지고 뭐 크게 흔들릴지 뭐 이런 거 좀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연준이 이제 핸들을 살짝 돌린다. 그러니까 이건 브레이크 밟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브레이크,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이 브레이크를 밟는 거고, 이건 악셀레이터를 밟다가 살살 힘을 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면 중립 기어로 가는 거죠. 사실 중립도 아니죠. 엔진 기어로 가는 거지. 금리 레벨 자체는 낮으니까. 근데 악셀레이터에서 힘을 조금씩 빼고 있다가 뭐 12번 나눠서 빼가지고 발을 뗄지 6번에 뗄지는 뭐 그때 아마 그 바이든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 안 할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연준도 그걸 봐야 돼요.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 근데 생각보다 초안보다 많이 빠진다 싶으면 이걸 좀 늘리겠죠. 테이퍼링 하긴 하더라도 좀 늘려서 뭐 200억 달러씩 줄일 줄 알았는데 뭐 100억 달러 줄인다는 거지. 그럼 1년 동안 할 것이고, 200억 달러로 줄이면 이제 6번이면 끝나는 거고, 뭐 아니면 아예 200억 달러씩 뭐 2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보고 간다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시장은 저게 결정이 안 났는데 연준이 먼저 결정 내리는 이제 위험은 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도감이 생기는데 그 안도감이 오히려 또 연준한테도 안도감을 줘서 여름에는 그 하나의 변곡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FOMC를 좀 이렇게 뜯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FOMC가 성명서가 나오고 금리 결정이 있고, 금리 결정 그리고 경제 전망, 인플레 전망 그리고 점도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이잖아요. 이게 다 하나하나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다 하나하나가 다 뜯어보면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잖아요. 엘리트들은 진짜 똑똑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약간 좀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근데 역설적으로 앞으로 FOMC는 별로 안 중요해질 수 있어요. 앞으로는 진짜 금리 인상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근데 일단 연준의 통화 정책하고 시장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형식으로 한번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이번 시간 준비했으니까 또 다음 주제는 다음 영상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